유럽의 기업들이 한국 때문에 초토화됐습니다. 20년간 유럽 난방 업계를 호령하던 기업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낡은 기술 하나를 보고는 모든 연구를 부정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한국 난방이 무려 600년 전 기술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구식 난방에 왜 유럽 최고 과학자가 미쳐버린 걸까요? 도대체 한국이 6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럽 최고 과학자를 사로잡고 유럽연합 전체를 움직인 그 놀라운 한국의 지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프라운호퍼 건축물리연구소에서 20년간 난방 시스템을 연구해온 헤르만 슈미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19년 가을 55세 생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월요일 아침에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 연구실 책상에는 유럽연합에너지위원회에서 보낸 긴급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건물 난방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유럽 전체 탄소 배출의 40%가 건물 난방에서 나온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도 함께 있었어요.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20년 전 젊은 혈기로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설계했다가 겨울철 동파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검증된 기술, 안전한 방법만 고집하는 보수적인 연구자가 됐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냥 겁쟁이였던 거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전 세계 난방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미국의 중앙난방, 일본의 전기난방, 러시아의 지역난방까지 모든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이라는 나라의 보고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축 건물의 90% 이상이 온돌이라는 바닥난방을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닥난방이라니요? 유럽에서는 로마시대 목욕탕에나 쓰던 구식 기술인데 말이죠. 더 웃긴 건 그 역사가 2400년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농담처럼 말했어요. 아시아 어느 나라가 아직도 고대 로마 기술을 쓰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가정용 에너지 소비가 독일보다 30%나 적었거든요. 겨울 평균 기온은 비슷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더 신기한 건 한국 사람들의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유럽보다 낮다는 통계였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온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짧은 영문 메일이었죠.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국제 메일은 일주일은 걸리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12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온돌 연구 자료와 함께 언제든 한국으로 오시라는 초대장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진수라는 연구팀장이었죠. 메일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헤르만 박사님,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 자체입니다. 꼭 직접 경험해보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0페이지 자료를 모두 읽어 내려갔거든요. 연력학적 효율성,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 인체, 건강 영향까지 모든 내용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원시적인 바닥 난방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요. 환경운동가인 아내는 제 눈을 보며 말했죠. 당신 눈빛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연구소 회의는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 앞에서 한국 온돌 조사 계획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죠. 제 경쟁자인 클라우스 밀러가 가장 먼저 비웃었습니다. 헤르만, 자네 정신이 온전한가? 우리가 왜 아시아의 원시적인 난방 방식을 연구해야 하지? 유럽에는 이미 수백 년 된 검증된 라디에이터 기술이 있다네. 그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연구원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데요. 클라우스는 코웃음 쳤죠. 데이터? 아시아 국가 통계를 믿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네. 저는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고 통계 신뢰도가 높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끼어들었어요. 슈미트 박사,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네. 검증된 기술 개선에 집중하는 게 어떤가? 저는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게 연구자의 의무 아닙니까? 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개인 휴가로 가는 건 말리지 않겠네. 회의가 끝나고 클라우스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헤르만, 자네가 한국 여행하는 동안 나는 유럽연합 프로젝트 1단계 승인을 따낼 걸세. 자네 자리는 내가 맡게 되겠군.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20년 쌓아온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 안나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안나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여보, 당신은 20년간 안전한 길만 걸어왔어요. 그 사고 이후로 한 번도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죠. 이번엔 당신이 진짜 믿는 길을 가봐요.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개인 휴가를 내서라도 한국에 가기로요. 그날 밤 박진수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다음 주에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답장은 역시나 1시간 만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헤르만. 공항에서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3일간 완벽한 일정을 준비했으니 기대하세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20년 전 그 사고 현장이었어요. 얼어붙은 파이프, 쓰러진 사람들, 제게 욕을 퍼붓는 유족들. 꿈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을 한 잔 건네며 말했어요. 그 사고는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시공사가 설계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당신은 이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해요. 저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저는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배워야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현지 시간 오후 6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남자가 보였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헤르만, 어서 오세요. 그는 독일식 악수 대신 제게 큰 포옹을 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 포옹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박진수의 포옹은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이 전해졌죠.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박진수는 쉬지 않고 말했어요. 내일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전통 한옥을 보러 갑니다. 600년 된 구두를 직접 체험하실 거예요. 모레는 서울 최신 아파트에서 현대식 온도를 보시고요. 마지막 날은 우리 연구소에서 과학적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넨 일정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빼곡했어요. 박진수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3일밖에 없어서 최대한 압축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열정적일까? 단순한 난방 기술에 왜 이렇게 자부심이 넘칠까? 그 답을 저는 다음 날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박진수의 전화벨에 잠이 깼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는 거였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서둘러 준비했죠. 로비에 내려가니 박진수는 이미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 운전 끝에 강원도 삼척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죠. 박진수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한국 온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기와 지붕을 인 한옥 한 채가 보였어요. 8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8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계셨죠. 박진수가 한국어로 인사를 나눴고 할머니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라고 박진수가 소개했어요. 3대째 이 집에서 사셨고 평생 구들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라고 했죠. 할머니는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바닥이 차가웠어요. 당연했죠. 아직 불을 떼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는 집 뒤편으로 가서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온도계와 열화상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과학자의 본능이었죠. 할머니는 장작 5개를 아궁이에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박진수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3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장작 5개로 방 전체를 덮인다고요? 독일에서는 라디에이터를 하루 종일 틀어도 바닥은 차갑거든요.
30분 후 할머니가 손짓으로 방에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들고 들어갔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22도였거든요. 바닥에 손을 대보니 따뜻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바닥 온도가 38도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박진수는 마루를 들어 올렸어요. 아래에는 돌로 만든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들입니다. 아궁이에서 나온 열기가 이 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바닥 전체를 덮이는 거예요. 저는 구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고래라고 부르는 열기 통로, 구들장이라는 넓은 돌, 굴뚝으로 이어지는 연기 배출구까지 모든 게 정교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완벽한 연력학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진수가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답했죠.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적은 연료로 이렇게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하다니요. 독일 라디에이터는 열기의 절반 이상을 천장으로 날려버리거든요. 하지만 이건 열기를 바닥에 저장하는군요. 할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우리는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바닥이 차가워서 절대 앉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 방은 달랐습니다. 바닥이 의자보다 편했어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2400년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온돌만 있으면 따뜻했죠. 할머니는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셨고 박진수가 통역했어요. 할머니는 80평생 이 온돌방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손주를 돌보셨대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셨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는 걸요. 한국 사람들에게 온돌은 단순히 난방장치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저는 열화상 카메라로 할머니를 찍어봤습니다. 머리 부분은 35도로 시원했고 발 부분은 38도로 따뜻했어요. 박진수가 설명했어요. 이걸 두한조결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한 상태죠.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이게 가장 건강한 상태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라디에이터는 정반대예요.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갑죠. 오후가 되자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서 현대식 온돌을 보러 가시죠. 저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박진수가 통역해줬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셨죠. 차에 타고 나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박진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이 따뜻함을 독일 사람들에게도 전해달래요. 추운 겨울에 모두가 따뜻해야 한다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00년 전 한국 사람들이 발견한 이 지혜를 왜 세계는 몰랐을까? 왜 저는 20년간 난방을 연구하면서 이걸 몰랐을까? 그날 저녁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온도를 반드시 독일에 가져가야겠다고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30층짜리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박진수가 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죠.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35평 아파트였어요. 거실과 방 3개, 주방과 화장실이 있었죠. 박진수가 보일러 리모컨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현대식 온돌 조절 장치예요. 온도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바닥 온도를 유지합니다. 밖은 영하 10도였어요. 박진수가 보일러를 켰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죠. 오후 6시 정각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박진수가 답했어요. 2시간이면 집 전체가 따뜻해질 겁니다.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오후 8시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즉시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거실 온도 23도, 안방 온도 24도, 작은 방 온도 22도였어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죠. 바닥 전체가 고르게 35도에서 38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박진수에게 물었습니다. 바닥 밑에 뭐가 있죠? 박진수는 마루 한 귀퉁이를 들어 올렸어요. 플라스틱 파이프들이 촘촘히 깔려 있었습니다. 이 파이프 안으로 따뜻한 물이 순환해요.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바닥 전체를 돌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죠.
저는 무릎을 꿇고 구조를 살폈습니다. 파이프 간격이 15cm 정도였어요. 단열재도 깔려 있었죠. 이건 전통 구들의 원리를 현대기술로 완벽하게 구현한 거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정교하다니요. 박진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98%가 이 방식을 씁니다. 5천만 인구 대부분이 온돌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죠. 에너지 소비는 얼마나 되나요? 박진수가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보여줬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난방비가 우리 돈으로 80유로 정도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같은 크기 집을 라디에이터로 난방하면 200유로는 나오거든요. 저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측정했습니다. 주방도 따뜻했고 화장실도 따뜻했어요. 심지어 현관까지 온돌이 깔려 있었죠.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 안 어디서든 맨발로 다녀요. 겨울에도 슬리퍼 없이 지내죠. 저는 직접 해봤습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거실을 걸었어요.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발바닥을 감싸는 게 너무 편안했거든요. 평생 차가운 바닥만 밟고 살았는데 말이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클라우스였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헤르만, 자네가 한국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유럽연합 프로젝트 1단계 승인을 받았네. 연구소 이사회는 자네 대신 나를 프로젝트 총괄로 임명했어. 자네 자리는 이제 없다고 봐야겠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진수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박진수가 이메일을 읽더니 말했어요. 헤르만,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제 자유롭게 온도를 연구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연구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산도 없고 실험실도 없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요? 다른 연구소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은퇴해야 할까요?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쯤 박진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헤르만, 잠 못 이루시죠? 내일 아침 우리 연구소에서 만나요.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죠.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설기술연구원에 갔습니다. 박진수는 연구팀 전체를 소집해 놓고 있었어요. 10명 정도 되는 연구원들이 저를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어요. 헤르만, 우리가 독일에서 온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술 자료, 시공 방법, 과학적 데이터 모두 드릴게요. 연구소 이름이 필요 없어요. 당신 개인 연구로 시작하세요. 정민우 교수가 나섰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온돌 연력학을 20년간 연구했어요. 모든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드리죠. 최수진 팀장도 말했어요. 우리 회사가 독일 시장 진출을 원합니다. 헤르만 박사님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만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요. 저는 물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박진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온돌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 모두가 따뜻해야 한다는 게 우리 조상들의 철학이었어요. 그걸 세계에 전하는 게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소 자리를 잃은 건 위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을 할 기회라는 걸요.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온도를 독일에, 유럽에, 세계에 전하겠다고요. 독일로 돌아온 건 2019년 12월 초였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정문을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20년을 몸담았던 곳인데 이제는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연구실 문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밀러 박사. 저는 문을 두드렸죠. 클라우스가 문을 열더니 짐짓 놀란 척했어요. 오, 헤르만. 한국 여행은 즐거웠나? 그의 책상에는 유럽연합 프로젝트 승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축하하네. 하지만 온돌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클라우스는 코웃음 쳤죠. 자네 아직도 그 아시아 난방에 집착하나? 우리는 이미 라디에이터 효율 개선안으로
1단계 승인을 받았네. 유럽연합은 검증된 기술을 원해.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에너지 효율 30% 개선, 탄소 배출 40% 감소, 실내 공기질 향상까지 모든 수치가 명확했어요. 하지만 클라우스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헤르만, 자네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빠졌네. 개인 연구나 하게. 그날부터 저는 연구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제 눈을 피했고 회의에는 부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있으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헤르만이 정신이 이상해졌대. 한국에 홀렸나 봐.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20년 전 그 동파 사고 현장이 생생하게 나타났어요. 얼어터진 파이프, 쓰러진 사람들, 피 흘리는 노인, 울부짖는 유족들. 그리고 제게 손가락질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내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람들이 죽었어. 또 그럴 거야. 또 실패할 거야. 어느 날 밤 새벽 3시에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아내 안나가 깨어나 제 등을 쓰다듬어 줬죠. 또 그 꿈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가 물었어요. 온돌 연구를 계속할 건가요? 포기할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본 온돌은 분명 혁신적이었어요. 하지만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또 사람들이 다치면요? 안나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그 사고는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시공사가 설계를 무시한 거잖아요. 법정에서도 당신은 무죄 판결 받았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였지만 도덕적 책임감은 떨쳐낼 수 없었어요. 제가 더 철저히 감독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평생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20년간 안전한 길만 걸어왔던 겁니다. 며칠 후 박진수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한국은 새벽 2시였는데도 그는 연구실에 있었어요. 헤르만, 당신이 보낸 질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그는 화이트보드 가득 수식을 적어가며 설명했죠. 온돌의 열 전달 효율, 공기 순환 메커니즘, 온도 분포 패턴까지 모든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 팀장, 지금 새벽 2시인데 왜 연구실에 있어요?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헤르만을 도와야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밤을 새워가며 저를 돕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박진수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온돌은 우리 조상들이 2400년간 지켜온 지혜예요. 하지만 한국만 아는 건 의미 없어요. 세계가 알아야 해요. 다음 날 카이스트 정민우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300페이지 분량의 온돌 연력학 논문을 영어로 번역한 거였어요. 한국 보일러 회사 최수진 팀장도 연락했죠. 독일 시장 조사 보고서와 함께 파트너십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서울 한옥마을 김영희 할머니에게서는 손편지가 왔어요. 한글로 쓰인 편지를 박진수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보내줬죠. 할머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구들은 단순히 방을 덮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품는 겁니다. 추운 겨울밤 아이를 재우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가족이 모여 앉는 곳이 바로 온돌방이에요. 그 따뜻함을 독일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따뜻함이라는 가치를 나누려는 거였죠. 아내 안나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돕는데 포기할 건가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연구소가 안 도와주면 혼자서라도 하겠다고요. 제 저축을 깨서라도 온돌 연구를 계속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소장이 불렀어요. 슈미트 박사, 정말 이러실 겁니까? 20년 경력을 버릴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소장은 한숨을 쉬었죠. 실패하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 전체가 저를 돕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온돌 테스트 하우스를 짓겠다고요. 아들 요한이 물었어요. 아빠, 정말 그게 될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해봐야 알 수 있지. 안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집 뒷마당 200제곱미터 공간에 테스트하우스를 짓기로 했어요. 저축한 5만 유로를 모두 쏟아부었죠. 문제는 시공이었습니다. 독일 건설업자들에게 온돌 시공을 설명하면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한 업자는 이렇게 말했죠. 바닥 난방은 비효율적입니다. 라디에이터가 훨씬 낫죠. 저는 한국 데이터를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시아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깊었거든요. 박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독일 업자들이 시공을 거부해요. 어떡하죠? 박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뭐라고요? 한국에서 독일까지 오신다고요? 일주일 후 박진수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함께 온 사람이 있어요. 이준호라는 삼성물산 건축팀 과장이었죠.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박진수와 이준호가 큰 가방 2개를 끌고 나왔어요. 가방 안에는 온돌 시공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열선, 단열재, 파이프, 연결 부품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죠. 박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직접 시공하죠.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우리 셋은 뒷마당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박진수가 설계도를 그리고 이준호가 독일어로 설명하면 저는 함께 작업했어요. 방 2개 크기의 테스트하우스였죠. 한 방은 온돌로, 다른 방은 라디에이터로 만들었습니다. 박진수의 손놀림은 정교했어요. 파이프를 15cm 간격으로 정확하게 깔았죠. 단열재도 꼼꼼하게 시공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어요. 박 팀장은 한국에서 100채 넘는 집에 온돌을 깔았어요. 이 정도는 일도 아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나요? 당신들은 저를 사흘밖에 안 알잖아요. 박진수가 작업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헤르만, 우리 조상들이 2400년간 온돌을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세계는 몰랐죠.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세계에 온도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요? 일주일 후 테스트하우스가 완성됐습니다. 박진수와 이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박진수가 말했죠. 실험 결과를 꼭 보내주세요. 우리가 계속 돕겠습니다. 그 후 정민우 교수가 매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온돌과 라디에이터의 에너지 효율 비교 논문, 실내 공기질 측정 방법, 온도 분포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줬어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이메일이 왔길래 물었죠. 교수님, 지금 몇 시예요? 정민우 교수가 답했습니다. 새벽 1시예요. 괜찮아요. 당신 실험이 급하잖아요. 저는 죄송하다고 했죠. 교수님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정민우 교수가 웃었어요. 폐가 아니에요. 기쁨이죠. 제 연구가 세계를 바꾸는 데 쓰이잖아요. 한국 보일러 회사 최수진 팀장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독일 난방 시장 분석 보고서, 유럽 건축 규정 정리, 온돌 부품 가격표까지 필요한 모든 걸 보내줬어요. 한 번은 독일 출장을 와서 직접 만났죠. 최 팀장이 말했습니다. 헤르만 박사님, 우리 회사가 유럽 진출을 30년간 시도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유럽 사람들이 한국 기술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당신 같은 유럽 과학자가 나서주니 희망이 보여요. 저는 물었어요. 혹시 제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최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서울 한옥마을 김영희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손편지를 보내셨어요. 박진수가 번역해서 이메일로 보내줬죠. 할머니는 구들에 대한 철학을 전해주셨습니다. 구들은 사람을 품는 마음이에요. 아랫목은 할머니와 아기를 위한 것이고 윗목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게 구들이에요. 한 번은 할머니가 직접 그린 구들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아궁이, 고래, 구들장, 굴뚝까지 모든 걸 손으로 그려서요. 85세 할머니가 저를 위해 그림을 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한독문화교류 담당 송혜원 씨도 연락해 왔어요. 독일 정부와 공식 채널을 연결해 주겠다고 했죠. 제가 개인 연구자라 어렵다고 하니까 송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문화교류 프로젝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6명이 저를 도왔습니다. 박진수는 기술을, 이준호는 소통을, 정민우 교수는 과학을, 최수진 팀장은 사업을, 김영희 할머니는 철학을, 송혜원 씨는 외교를 담당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 안나가 물었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정적이에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조상들의 지혜이고 문화이고 자긍심이에요. 그걸 세계와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안나가 웃었어요. 당신도 이제 한국팀의 일원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 전체가 제 뒤에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2020년 3월 테스트하우스에서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독일 난방업계 협회장 프리드리히 바우어였죠. 바우어는 독일 라디에이터 산업을 40년간 이끌어온 거물이었습니다. 그가 제 테스트하우스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왔어요. 슈미트 박사,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독일 난방 산업을 파괴하려는 건가?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발전입니다. 온돌은 라디에이터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높아요. 바우어가 비웃었죠. 효율? 독일에서 10만 명이 라디에이터 산업으로 먹고 사네. 자네 한국 난방 때문에 그들을 실업자로 만들 건가? 저는 반박했습니다. 온돌 산업도 일자리를 만들어요. 시공, 유지보수, 부품 생산까지요. 바우어는 고개를 저었어요. 헤르만, 자네는 순진해. 유럽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술을 안 믿어. 나는 이 프로젝트를 막을 거야. 일주일 후 독일 건축 전문지에 기사가 났습니다. 몽상가 연구원의 한국 열풍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은 저를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전직 수석 연구원이 검증되지 않은 한국 난방에 빠져 개인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헤르만, 괜찮나? 연구소에서 자네 얘기가 나오던데.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들 하더군.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실험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요한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한 거예요. 어느 날 요한이 울면서 집에 왔어요. 친구들이 아빠가 미쳤다고 놀린대요. 한국에 홀렸다고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요한, 아빠는 미치지 않았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야. 요한이 물었어요. 그런데 왜 모두가 아빠를 비웃어요?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안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안나가 말했죠. 여보, 저는 당신을 지지해요. 하지만 요한이 상처받는 건 견딜 수 없어요. 가족 생계도 걱정돼요. 저축을 다 썼잖아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헤르만 슈미트 박사의 개인 연구 활동이 연구소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었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통보였죠. 저는 박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팀장, 저 망한 것 같아요. 모두가 저를 공격해요. 박진수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실험은 계속하고 있나요? 저는 답했죠. 네, 데이터는 모으고 있어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할 거예요. 하지만 바우어는 더 강력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 언론에 가짜 보고서를 유포했어요. 온돌은 시공하자가 많고 수리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시공해 본 적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몇몇 신문이 그 보고서를 인용했어요. 한국 온돌, 독일 겨울 못 견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항해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기자들은 바우어 협회장의 말이 더 신뢰간다고 했죠. 정민우 교수가 급히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헤르만, 제가 반박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50년간 온돌 사용 데이터예요. 하자율은 라디에이터보다 낮아요. 하지만 독일 언론은 그 자료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징계위원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0년 5월 15일이었죠. 저는 변호인도 없이 혼자 출석했어요. 위원회는 5명이었는데 모두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어요. 슈미트 박사, 당신은 연구소 이름을 걸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홍보했습니다. 이것이 연구소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걸 인정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저는 과학적 사실만 말했어요. 클라우스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헤르만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유럽연합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개인적 집착에 빠졌어요. 연구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당신이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방해한 거잖아요.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슈미트 박사, 당신은 이달 말로 연구소에서 해임됩니다. 2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저는 멍하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나가 제 표정을 보고 알았죠. 해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한이 울먹였어요. 아빠, 이제 어떡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사표를 쓰고 온돌 연구도 접으려고요. 박진수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박 팀장, 저 실패했어요. 이제 그만두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박진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그가 말했죠. 헤르만, 지금 포기하면 정말 실패해요. 하지만 계속하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기회요? 모두가 저를 공격하는데요. 박진수가 답했어요. 헤르만, 당신 실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박진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진실은 결국 이겨요. 2020년 6월, 저는 모든 걸 걸고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테스트하우스 실험 결과를 독일 건축학회에 제출한 거예요. 3개월간 모은 데이터였죠. 실험 조건은 동일했습니다. 같은 크기의 방 2개, 하나는 온돌, 하나는 라디에이터. 독일 겨울 평균 기온인 영하 5도에서 영하 15도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의 온도, 습도,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온돌방은 에너지 소비가 라디에이터 방보다 32%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는 오히려 2도 더 높았어요. 바닥 온도 차이는 더 컸죠. 온돌방 바닥은 38도였지만 라디에이터 방 바닥은 18도였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데이터도 충격적이었어요. 온돌방은 열이 고르게 분포됐지만 라디에이터 방은 천장만 뜨겁고 바닥은 차가웠죠. 공기질 측정에서도 온돌방이 우수했습니다. 먼지 농도가 30% 낮았어요. 저는 1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민우 교수가 검토해줬고 박진수가 추가 데이터를 보냈어요. 최수진 팀장은 경제성 분석을 더했죠. 완벽한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제출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2주일, 3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묵살되는 건 아닐까? 4주일째 되던 날 독일 환경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환경부 장관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관님이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베를린으로 오실 수 있나요?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환경부 청사에 갔습니다. 장관 집무실에 들어서니 중년 여성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마르티나 슈바르츠 환경부 장관입니다. 당신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었어요. 장관은 책상 위에 제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이 표시돼 있었어요. 슈미트 박사님,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에너지 30% 절감이 사실인가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네, 3개월간 매일 측정한 결과입니다. 장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독일 전체 탄소 배출을 20% 줄일 수 있어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이 기술을 쓰고 있어요. 장관이 물었어요. 왜 아무도 이걸 몰랐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유럽의 기술 우월주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기술을 과소평가했어요. 장관이 쓴웃음을 지었죠. 인정합니다.
그날 오후 환경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온돌 기술 검토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독일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죠. 한국 바닥 난방, 독일 탄소 중립 열쇠될까? 라는 제목이 메인 뉴스에 올랐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바우어 협회장이 당황한 듯 성명을 냈습니다. 온돌 기술은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환경부 장관이 제 편을 들었어요. 슈미트 박사의 데이터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말이죠. 독일 건축학회도 움직였습니다. 제 보고서를 정식 논문으로 게재하겠다고 연락했어요. 학회장이 직접 전화했죠. 슈미트 박사님,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이건 혁신입니다. 다음 날 프라운호퍼 연구소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헤르만, 환경부 프로젝트에 연구소가 참여하고 싶네. 자네가 총괄을 맡아줄 수 있나?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저를 해임하지 않으셨나요? 소장이 머뭇거렸죠. 그건 오해였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독립연구자로 계속하겠습니다. 한국팀과 함께요. 소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박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팀장, 우리가 해냈어요. 환경부가 움직였어요. 박진수의 환호성이 들렸죠. 헤르만, 축하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실은 이긴다고 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일주일 후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한국 온돌, 유럽의 미래를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죠. 제 테스트하우스를 촬영하고 한국 전통 온돌까지 취재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왜 진작 이런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나요? 우리 집에도 온돌을 깔고 싶어요. 한국 기술이 대단하네요. 하지만 바우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 산업계를 동원해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온돌 도입하면 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공포 마케팅이었죠. 몇몇 노조가 바우어 편을 들었습니다. 라디에이터 공장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어요. 우리 일자리를 지켜라. 한국 기술 반대. 구호를 외쳤죠. 저는 난감했습니다. 최수진 팀장이 조언했어요. 헤르만, 온돌 산업도 일자리를 만들어요. 시공인력, 유지보수, 부품 제조까지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바우어는 더 강력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럽연합 전체를 상대로 로비를 시작한 겁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온돌을 막으려는 거였죠. 어느 날 밤 박진수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헤르만, 유럽연합 건축규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온돌 같은 신규 난방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래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바우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이야. 하지만 박진수가 말했죠. 헤르만,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에게 비밀 무기가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무기요? 박진수가 신비롭게 웃었어요. 유럽에서 이미 온돌을 10년 넘게 쓰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덴마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덴마크요? 박진수가 자료를 보냈어요. 덴마크 신축 건물의 80%가 이미 바닥난방이었습니다. 코펜하겐 공대 교수가 15년 전부터 연구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즉시 덴마크행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배울 차례였어요. 2020년 7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바우어 협회장이 결정타를 날렸거든요. 유럽 주요 언론에 온돌 부정 보고서를 대대적으로 유포한 겁니다.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언론까지 동시에 보도했어요.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돌은 시공하자가 많고 누수 위험이 크며 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실제 시공 사례도 없으면서 마치 확인된 사실처럼 포장했어요. 더 나쁜 건 일부 내용이 그럴듯했다는 겁니다. 독일 최대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가 일면에 실었어요. 한국 온돌, 독일 겨울 견디지 못해. 전문가들 부작용 경고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바우어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온돌은 한국 기후에나 맞는 기술입니다. 독일의 혹독한 겨울엔 적합하지 않아요. 저는 즉시 신문사에 항의했습니다. 제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며 반박했죠. 하지만 편집장은 냉담했어요.
슈미트 박사님, 바우어 협회장은 40년 경력의 업계 권위자입니다. 당신은 개인 연구자고요. 누구 말이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공식 성명을 냈어요. 본 연구소는 헤르만 슈미트 전 연구원의 온돌 연구와 무관합니다. 그의 주장은 연구소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저를 완전히 잘라낸 겁니다. 그날 저녁 아내 안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은행 잔고가 5천 유로밖에 안 남았어요. 테스트하우스에 5만 유로를 쏟아부었으니 당연했죠.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떡하죠?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거 아닐까요? 가족 생계가 걱정돼요. 요한이도 계속 학교에서 놀림당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나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악몽이 심해졌습니다. 20년 전 사고 장면이 더 생생하게 나타났어요. 얼어 죽은 사람들, 울부짖는 유족들, 그리고 제게 손가락질하는 목소리들. 또 실패했어. 또 사람들을 실망시켰어. 내가 고집부리는 바람에 가족까지 힘들어. 어느 날 새벽 4시에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저는 서재로 가서 사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미 연구소에서 해임됐으니 사표도 아니었죠. 온돌 연구 포기 선언문을 쓴 겁니다. 박진수에게 보낼 이메일이었어요. 박 팀장,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준비가 안 됐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개인이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메일을 다 쓰고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새벽 4시인데 누가 전화를 하지? 받아보니 박진수였습니다. 헤르만, 자고 있었어요? 아니면 또 악몽 꾸고 깨어났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죠?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헤르만, 저도 밤마다 악몽 꿔요.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헤르만이 포기하는 꿈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박 팀장, 저 이제 정말 한계예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족마저 힘들어해요. 박진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헤르만, 지금 포기하면 바우어가 이기는 거예요.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는 거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제 말을 믿어주나요? 모두가 바우어 편이에요. 박진수가 답했죠. 헤르만, 덴마크는 어때요? 거기는 이미 온도를 15년 쓰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아요. 덴마크가 있었죠. 박진수가 계속 말했어요. 헤르만, 제가 덴마크 항공권 보내드릴게요. 내일 당장 가세요. 코펜하겐 공대 올슨 교수님께 이미 연락했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모니터에 떠있는 포기 선언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박 팀장,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덴마크에 다녀올게요. 사흘이면 돼요. 안나가 한숨을 쉬었죠. 또 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도 안 되면 완전히 포기할게요. 아들 요한이 물었어요. 아빠, 덴마크 가서 뭐 해요? 저는 답했습니다. 진실을 찾으러 가는 거야. 온돌이 정말 유럽 겨울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러요. 요한이 말했어요. 아빠, 성공하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아빠가 꼭 성공할게. 그날 오후 저는 코펜하겐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요.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출구로 나가니 60대쯤 돼 보이는 백발의 신사가 서 있었어요. 헤르만 슈미트 박사님? 저는 올슨입니다. 그가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올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박진수 팀장에게서 연락받았어요. 당신이 독일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가 온돌이 유럽 겨울을 못 견딘다고 해요. 올슨 교수가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15년간 뭘 한 거죠? 덴마크 겨울이 독일보다 더 춥고 습한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이 온도를 15년 전부터 연구하셨다고요? 올슨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5년부터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였습니다. 5억 유로가 투입된 덴마크의 자랑이죠. 올슨 교수가 설명했어요. 이 건물 전체가 온돌로 난방돼요.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차갑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온돌로 냉방도 해요? 올슨 교수가 바닥을 가리켰죠. 겨울엔 따뜻한 물을 순환시켜 난방하고 여름엔 차가운 물을 순환시켜 냉방해요. 운하하수를 이용하면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요. 오페라 하우스 관리자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15년간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였어요. 같은 크기의 전통 건물보다 40%나 적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이건 혁명이에요. 올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헤르만, 한국 사람들이 2400년 전에 발견한 원리를 우리 유럽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바닥에서 열을 전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요. 저는 물었어요. 왜 이걸 아무도 몰랐죠? 올슨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럽의 교만함이죠. 우리는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아시아에서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안 했죠. 저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떠올렸습니다. 100년 전 그는 알았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올슨 교수는 저를 주택단지로 데려갔습니다. 300가구가 사는 곳이었죠. 교수님, 여기도 온돌인가요? 올슨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0년에 지어진 단지예요. 14년간 온돌로 난방했죠. 한 집에 방문했습니다. 40대 부부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올슨 교수가 덴마크어로 설명하더니 제게 통역했죠. 이 집은 14년간 온돌하자가 한 번도 없었대요. 겨울 난방비도 매년 줄었고요. 저는 허락을 받고 바닥을 측정했습니다. 밖은 영하 5도였는데 실내는 22도였어요. 바닥 온도는 35도였죠.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겨울에도 집안에서 맨발로 다녀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고요. 올슨 교수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덴마크 신축 건물 통계였어요. 2020년 기준 80%가 바닥 난방을 채택했대요. 라디에이터는 이제 구식이 됐다고 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덴마크는 이미 온돌 국가였어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올슨 교수가 물었습니다. 헤르만, 독일에서 반대가 심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우어라는 협회장이 온갖 방해를 해요. 올슨 교수가 말했죠. 덴마크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어요. 라디에이터 업계가 강력히 반대했죠.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올슨 교수가 웃었습니다. 정부를 설득했어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돌이 필수라고요. 그리고 실제 건물에 시공해서 효과를 보여줬죠.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했어요.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독일 정부를 설득하고 실제 데이터로 증명하겠어요. 올슨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헤르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덴마크가 함께할 거예요. 그날 저녁 올슨 교수는 덴마크 온돌 협회 회장들을 소개해줬습니다. 10명 정도 모였는데 모두 저를 환영했어요. 한 회장이 말했죠. 독일이 온돌을 도입하면 유럽 전체가 바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부탁했습니다. 독일 언론이 온돌이 유럽 겨울을 못 견딘다고 해요. 덴마크 사례를 공식 문서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회장들이 즉시 동의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15년 증인이에요. 사흘 후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는 덴마크 온돌협회 공식 보고서, 오페라 하우스 에너지 데이터, 주택단지 14년 사용 기록이 들어있었어요. 완벽한 증거였죠. 공항에서 박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팀장, 덴마크가 우리 편이에요. 박진수가 환호했죠. 알았어요. 이제 유럽 전체를 상대로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이번엔 질 수 없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나가 물었죠. 어땠어요? 저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덴마크가 이미 15년 전에 성공했어요. 요한이 신기한 듯 자료를 봤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저는 설명했죠. 이게 진실이야. 온돌이 정말 유럽에서도 된다는 증거란다. 요한이 웃었습니다.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저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박진수, 올슨 교수 모두가 함께 웃고 있었죠. 덴마크에서 돌아온 후 저는 유럽 전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온도를 쓰는 나라가 덴마크뿐일까? 박진수가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를 조사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신축 건물의 60%가 바닥난방이었어요. 스위스는 70%, 네덜란드는 50%였죠. 유럽 전체로 보면 신축 건물의 50% 이상이 이미 바닥난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걸 온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바닥난방, 언더플로어 히팅이라고만 했어요. 올슨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유럽 절반이 이미 온돌을 쓰고 있어요. 올슨 교수가 웃었죠. 맞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 뿌리가 한국이라는 걸 몰라요.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올슨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가 왔어요. 난방비가 폭등했죠. 그때 건축가들이 대안을 찾다가 바닥난방을 발견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한국 온돌에서 온 거라는 건 몰랐어요.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적 기록을 발견했어요. 1916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 도쿄에서 조선 경복궁의 자선당을 방문한 기록이었죠. 그는 거기서 온도를 처음 경험했어요. 라이트의 자서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방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 방식이다. 바닥을 따스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난방이다. 저는 전율했어요. 100년 전에 이미 알았구나. 라이트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온수 파이프 바닥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낙수장, 구겐하임 미술관, 존슨 왁스 본사 등 자신의 대표작들에 모두 온도를 시공했어요. 그게 유럽으로 전파된 거였죠. 저는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100페이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온돌, 한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진 2400년의 여정이었어요. 박진수가 한국 자료를 보충해줬고 올슨 교수가 유럽 역사를 추가했죠. 정민우 교수는 과학적 증거를 더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바닥난방과 한국 전통구들의 연력학적 원리가 동일하다는 논문이었어요. 이건 표절이 아니라 문화 전파의 증거였죠. 저는 이 보고서를 유럽연합에너지위원회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청문회를 요청했어요. 바우어와 정면 대결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일주일 후 유럽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문회를 2020년 9월 15일에 열겠다고 했어요. 브뤼셀 본부에서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박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팀장, 청문회 날짜가 잡혔어요. 박진수가 말했죠. 헤르만, 우리가 가겠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팀 전체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브뤼셀까지 오신다고요?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한국 온돌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정 교수님, 최 팀장님, 김 할머니까지 모두 가고 싶어 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감사합니다.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올슨 교수도 덴마크 팀을 이끌고 오겠다고 했어요. 오스트리아, 스위스 온돌 협회도 지지 서한을 보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우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 산업계 전체를 동원했어요. 라디에이터 제조업체, 설비업체, 시공업체까지 모두 동원해서 반대 캠페인을 벌였죠. 독일 언론은 양분됐습니다. 진보 언론은 저를 지지했지만 보수 언론은 바우어 편이었어요. 어느 신문은 이렇게 썼죠. 독일 전통 산업을 지켜야 한다. 한국 기술에 굴복할 수 없다. 아내 안나가 걱정했어요. 여보,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우리 편이에요. 안나가 제 손을 꼭 잡았죠. 저도 청문회에 갈게요. 당신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청문회 일주일 전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박진수, 정민우 교수, 최수진 팀장, 그리고 놀랍게도 85세 김영희 할머니까지 오셨어요.
공항에서 할머니를 뵙고 저는 울었습니다. 박진수가 통역해줬어요. 할머니가 꼭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구들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마지막 증인이 되고 싶대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나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발표 자료, 질의 응답 시뮬레이션, 과학적 데이터 검증까지 모든 걸 점검했어요. 올슨 교수도 합류해서 유럽 사례를 정리했죠. 청문회 전날 밤 저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20년 전 사고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김영희 할머니가 나타나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구들처럼 괜찮아질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니 안나가 커피를 끓여놓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역사를 만드는 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과 유럽이 함께 만드는 역사요. 2020년 9월 15일 아침,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사 차량만 50대가 넘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왔죠. 저는 한국팀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300석 규모의 대강당이었어요. 이미 200명 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앞쪽에는 유럽연합에너지위원회 위원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바우어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독일 산업계 대표 30명이 있었죠. 저희 쪽은 한국팀 넷, 덴마크 올슨 교수, 그리고 저, 총 6명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압도당했어요.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온돌 기술의 유럽 도입 적합성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바우어 협회장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바우어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능숙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40년간 유럽 난방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습니다. 한국 온돌은 유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온돌은 시공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독일에서 시공하면 라디에이터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나왔죠. 두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온돌은 누수 위험이 큽니다. 파이프가 터지면 바닥 전체를 뜯어야 해요. 수리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가 결정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유럽 라디에이터 산업에 10만 명이 일합니다. 온돌을 도입하면 이들이 모두 실업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산업을 지켜야 합니다. 청중 절반이 박수를 쳤어요. 바우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의 논리가 그럴듯했거든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찬성 측 헤르만 슈미트 박사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20년간 난방 시스템을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켰어요. 한국은 2400년간 온돌을 사용했습니다. 5천만 인구의 90%가 온돌에서 삽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제 테스트 하우스 데이터였죠. 온돌은 라디에이터보다 에너지를 32% 적게 씁니다. 탄소 배출은 40% 줄입니다. 이건 제가 3개월간 매일 측정한 결과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덴마크 사례였습니다. 덴마크는 15년 전부터 온돌을 씁니다. 신축 건물의 80%가 온돌이에요. 코펜하겐 오페라 하우스도 온돌로 난방과 냉방을 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가 폭탄이었습니다. 유럽 신축 건물 통계였어요. 현재 유럽 신축 건물의 50% 이상이 이미 바닥 난방을 씁니다. 오스트리아 60%, 스위스 70%, 독일도 40%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바우어가 벌떡 일어났죠. 그건 온돌이 아니라 일반 바닥 난방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협회장님, 바닥 난방의 원리가 뭐죠? 바로 한국 온돌입니다. 저는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1916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경복궁에서 온돌을 경험한 기록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의 방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이다. 라이트는 미국으로 돌아가 온수 파이프 바닥 난방을 개발했어요.
그게 유럽으로 퍼졌죠. 신사숙녀 여러분, 유럽 바닥난방의 뿌리는 한국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 한국의 지혜를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일자리 문제였어요. 온돌 산업도 일자리를 만듭니다. 시공, 유지보수, 부품 제조, 설계까지요. 덴마크는 온돌 도입 후 관련 일자리가 오히려 15% 늘었어요. 저는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선택은 명확합니다. 과거를 고집할 것인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과학자로서 데이터를 믿습니다. 온돌은 유럽의 미래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절반 정도였지만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죠. 박진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슈미트 박사님, 시공 비용이 정말 라디에이터와 비슷한가요? 저는 최수진 팀장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보일러 업체 해외 영업팀장입니다.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 팀장이 일어나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대량 생산하면 비용이 30% 줄어듭니다. 독일에 공장을 세우면 더 싸집니다. 또 다른 위원이 물었어요. 과학적으로 정말 효율적인가요? 정민우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카이스트 연력학 교수입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는 복잡한 수식을 칠판에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복사열과 대류열의 차이, 온도 분포 효율,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까지요.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이 물었어요. 정말 유럽 겨울을 견딜 수 있나요? 올슨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코펜하겐 공대 교수입니다. 저는 15년간 덴마크 겨울에서 온도를 썼어요. 영하 20도에서도 문제 없었습니다. 바우어가 마지막 반격을 했어요. 하지만 전통산업은요? 10만 일자리는요? 김영희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진수가 통역을 시작했죠. 저는 85년간 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구들은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마음입니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따뜻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머니의 말에 객석이 숙연해졌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위원회는 3일간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브뤼셀 호텔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한국팀도 함께였죠. 우리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첫째 날 밤 박진수와 호텔 로비에서 맥주를 마셨어요. 박 팀장,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헤르만,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렸잖아요. 둘째 날 독일 언론이 청문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진보 언론은 온돌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썼어요. 하지만 보수 언론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바우어도 인터뷰를 쏟아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위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6시 정각 우리는 유럽연합 본부 기자회견장에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원고를 펼쳤습니다. 유럽연합에너지위원회는 3일간 심의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한국 온돌 기술이 유럽 기후에 적합하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위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2030 건물 온돌 전환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예산 5억 유로를 배정하며 독일 슈미트 박사를 총괄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박진수가 저를 껴안았죠. 우리가 해냈어요. 정민우 교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수진 팀장이 환호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죠. 위원장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한국과 공식 기술 협력을 체결하며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함께 유럽 온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적 협력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박사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400년 된 지혜를 배웠습니다. 오늘 유럽이 그 지혜를 인정했어요. 이건 제 승리가 아니라 과학의 승리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바우어 협회장의 반응은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바우어 회장님과 싸우려던 게 아니에요.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었죠.
온돌 산업도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박진수에게도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요? 박진수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온돌을 세계화 나누고 싶었어요. 이건 장사가 아니라 문화교류입니다. 유럽이 한국 지혜를 받아준 것에 감사합니다. 김영희 할머니에게도 마이크가 향했습니다. 박진수가 통역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할아버지, 아버지, 저, 그리고 제 자식들까지 4대가 구들에서 살았어요. 이제 유럽 사람들도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니 기뻐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는 축하 꽃다발이 수십 개 놓여 있었어요. 독일 환경부, 덴마크 정부,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거였죠. 아내 안나가 전화했어요. 여보,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요한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다 축하해줬어요. 이제 아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브뤼셀 시내 한 식당에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한국팀, 올슨 교수, 독일 지지자들까지 30명이 모였어요. 박진수가 건배를 제의했죠. 헤르만의 용기의 건배, 한국 온돌의 세계화의 건배, 유럽과 아시아 협력의 건배.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파티가 끝날 무렵 바우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슈미트, 자네 이겼네. 하지만 독일 산업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죠. 유럽연합이 승인했어도 독일 내부 저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제 표정을 봤어요. 바우어에게서 연락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포기 안 했대요. 박진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호텔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독일 전역에 온도를 보급할 수 있을까? 새벽 2시쯤 안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책임이 너무 커요. 안나가 말했죠. 여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이 있고 유럽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독일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한국 온돌 공식 인정. 독일인 슈미트 박사가 총괄. 이제 시작이었어요. 14장 마이너스 결정적 선택 1666자. 브뤼셀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프라운호퍼 연구소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헤르만, 축하하네. 연구소로 복귀하지 않겠나? 수석 연구원 자리를 다시 드리겠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년 경력, 안정적인 급여, 명예로운 자리.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소장님, 저는 독립연구자로 남겠습니다. 한국팀과 함께요. 소장이 당황했죠. 하지만 유럽연합 프로젝트를 연구소 이름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저와 한국의 프로젝트입니다. 연구소는 저를 버렸잖아요. 다음 날 독일 정부에서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베를린 환경부 회의실이었어요. 참석자 명단을 보니 환경부 장관, 경제부 차관, 건설부 국장까지 고위 인사들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바우어와 산업계 대표들이 있었어요. 저는 박진수와 최수진 팀장과 함께 앉았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유럽연합이 온돌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 실행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먼저 슈미트 박사의 제안을 듣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를린에 온돌 시범 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100가구 규모로 2021년 봄에 착공해서 가을에 완공하는 겁니다. 경제부 차관이 물었어요. 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최수진 팀장이 답했습니다. 1,000만 유로 정도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겠습니다. 독일은 절반만 내시면 돼요. 바우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검증도 안 된 기술을 100가구에 시공한다고요?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바우어가 비웃었죠. 당신이? 개인이 무슨 책임을 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년 후 에너지 비용이 30% 절감되지 않으면
제 전 재산을 배상금으로 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진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하지만 성공하면 독일 전역의 온도를 확대하는 겁니다.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의 온도를 의무화하자고요. 건설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시공은 누가 하나요? 독일 업체들이 온도를 못하는데요. 박진수가 답했어요. 한국에서 시공팀을 보내겠습니다. 그들이 독일 업체들을 교육하는 거죠. 바우어가 반대했습니다. 독일 노동자들 일자리를 빼앗는 거잖아요. 최수진 팀장이 반박했어요. 아니요. 독일 노동자들을 교육해서 온돌 전문가로 만드는 겁니다. 새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환경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정말 확신하나요? 실패하면 당신 인생이 끝나는 건데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게 제 인생 최대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연구소로 돌아가면 됐어요. 실패할 위험도 없었죠.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사고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안전을 택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죠. 그 결과 20년간 움츠러든 삶을 살았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저는 환경부 장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한국이 2400년간 증명했고 덴마크가 15년간 성공했어요. 독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박진수가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한국 정부도 이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헤르만 박사가 실패하면 저희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예요. 환경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정부가 승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1년 후 평가에서 실패하면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됩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바우어가 마지막 반격을 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독일 산업계 전체가 반대해요. 환경부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협회장님, 미래를 막을 순 없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바우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슈미트, 자네 후회할 걸세. 실패하면 자네 인생 끝이야.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협회장님,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전 재산을 거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가 한참을 저를 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좋아요. 우리 함께 해요. 아들 요한이 물었습니다. 아빠, 실패하면 어떡해요?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혹시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박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팀장, 제가 너무 무모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박진수가 웃었어요. 헤르만, 당신은 용감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공시킬 거예요. 다음 날 독일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슈미트 박사, 전 재산 걸고 한국 온돌 도전.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파산.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2020년 10월부터 베를린 시범 단지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시공팀 30명이 왔어요. 박진수가 총괄 감독이었죠.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가 확인했습니다. 첫 달은 순조로웠어요. 기초공사가 빠르게 진행됐죠. 하지만 11월 중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 노조가 현장을 봉쇄한 겁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독일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노조 대표와 협상했습니다. 한국 팀은 교육을 위해 온 거예요. 독일 노동자들도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거죠. 노조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원하지 않아요. 박진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독일 노동자 1명당 한국 기술자 1명이 멘토로 붙겠습니다. 1대1 교육이에요. 임금도 똑같이 드리고요. 노조가 이틀간 논의 끝에 동의했습니다. 12월 초 본격적인 온돌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독일 노동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파이프 간격, 단열재 시공, 보일러 연결까지 모든 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노동자들이 온돌에 매료된 거예요. 한 노동자가 말했죠. 이거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네요.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요?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2월 중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한파가 몰아친 겁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죠. 시멘트 공사를 할 수 없는 날씨였어요. 공정이 2주나 밀렸습니다. 최수진 팀장이 급히 한국에서 겨울 공사용 특수 시멘트를 공수했어요. 비용이 30만 유로나 더 들었죠. 저는 걱정했습니다. 예산 초과면 어떡하죠? 최 팀장이 말했어요. 한국 본사가 부담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2021년 1월 현장은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박진수와 시공팀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영하 날씨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죠. 저도 매일 새벽 5시부터 현장에 나갔습니다. 2월 말 드디어 100가구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입주는 3월이었어요. 보일러 테스트와 안전 점검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문제없이 작동하게 해달라고요. 3월 초 첫 입주자 선발이 시작됐습니다. 베를린 시민 1000가구가 지원했어요. 추첨으로 100가구를 뽑았죠. 입주 조건은 1년간 에너지 사용량을 매일 보고하는 거였어요. 3월 15일 입주식이 열렸습니다. 독일 환경부 장관이 직접 왔어요. 언론사 차량이 50대 넘게 왔죠. 제 인생 최대의 날이었습니다. 장관이 첫 집 보일러를 켰습니다.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10분 후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분 후 실내 온도가 올라갔죠. 30분 후 완벽했어요. 입주자 가족이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바닥이 따뜻해요. 부모가 눈물을 흘렸죠. 이렇게 따뜻한 집은 처음이에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0집을 돌며 모두 확인했어요. 모든 집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단 한 집도 문제가 없었어요. 박진수와 저는 서로를 껴안았죠.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1년 후 평가까지 모든 집이 정상 작동해야 했거든요. 저는 매일 밤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에너지 사용량, 실내 온도, 주민 만족도까지요. 4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인근 라디에이터 아파트보다 32% 적었어요. 주민 만족도는 98%였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5월 데이터도 좋았습니다. 6월 데이터는 더 좋았어요. 7월에는 여름인데도 온돌로 냉방까지 했습니다. 덴마크 오페라 하우스처럼요. 주민들이 놀라워했죠. 8월 독일 최대 일간지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베를린 온돌 단지, 기적의 성공. 에너지 35% 절감, 주민 만족도 100%. 바우어조차 할 말을 잃었어요. 9월 환경부가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에너지 절감 35%, 탄소 배출 감소 42%, 실내 공기질 개선 30%, 층간소음 감소 40%였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베를린 시범 단지는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온도를 독일 전역에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온도를 권장하고 2030년부터는 의무화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해낸 겁니다. 한국의 2400년 지혜가 독일의 표준이 된 거죠. 박진수와 통화했어요. 박 팀장,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어요. 박진수가 울먹였습니다. 헤르만, 당신이 해낸 거예요.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한국과 독일이 함께요. 그날 밤 집에서 가족들과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안나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요한이 자랑스러워했죠. 아빠, 학교에서 영웅 대접받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막막했습니다. 독일 전역? 2030년 의무화? 이걸 어떻게 실행하죠? 과제가 산더미였어요. 그때 박진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헤르만, 쉬지 마세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2021년 10월 독일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30 건물 온돌 전환 로드맵이었어요. 10년간 독일 전역에 온돌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발표 다음 날 바우어가 반격했습니다. 독일 라디에이터 산업 연합을 결성한 거예요. 100개 기업, 10만 명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했죠.
그들은 정부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청원 내용은 강력했어요. 온돌 의무화는 독일 산업을 파괴한다.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외국 기술에 종속된다. 독일 기술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보수 언론이 크게 보도했죠. 11월 초 전국에서 라디에이터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베를린에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우리 일자리를 지켜라. 한국 온돌 반대. 구호를 외쳤죠. 저는 난감했습니다. 정민우 교수가 조언했어요. 헤르만, 온돌 산업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만들어요.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최수진 팀장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명확했어요. 온돌 산업은 일자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바꾼다. 시공 인력 5만 명, 유지보수 3만 명, 부품 제조 2만 명, 설계 및 연구 5천 명, 총 10만 명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노조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위원장님, 온돌은 일자리를 빼앗지 않아요. 새 일자리를 만들어요. 노조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죠. 믿을 수 없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한국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30년간 온돌 산업으로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독일도 할 수 있어요. 노조위원장이 자료를 읽더니 말했어요. 교육은 누가 시키죠? 박진수가 나섰습니다. 한국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독일 노동자들을 온돌 전문가로 키우는 거죠. 무료로요. 노조위원장이 고민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했죠. 일주일 후 노조가 조건부 찬성을 발표했습니다. 온돌 도입을 반대하지 않겠다. 대신 모든 라디에이터 노동자에게 온돌 재교육 기회를 보장하라.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하지만 바우어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로비를 시작했어요.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보수 정치인들을 움직였죠. 12월 유럽연합산업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온돌 의무화가 유럽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또 브뤼셀로 가야 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한국에서 박진수, 정민우 교수, 최수진 팀장이 왔고요. 덴마크 올슨 교수, 오스트리아 온돌 협회장, 스위스 건축가 협회장까지 왔죠. 청문회에서 바우어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온돌 의무화는 시장 경제 원칙을 위반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빼앗는다. 유럽 산업을 외국에 종속시킨다. 그의 논리는 여전히 강력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 편이 더 많았습니다. 올슨 교수가 덴마크 사례를 발표했어요. 덴마크는 온돌 도입 후 일자리가 15% 늘었어요. 탄소 배출은 20% 줄었고요. 오스트리아 협회장이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민 70%가 온돌을 원해요. 이건 강요가 아니라 국민 선택이에요. 스위스 건축가가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100년 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한국 온돌을 보고 미국에 전파했어요. 그게 유럽으로 왔죠. 우리는 이미 온돌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 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시범 단지 1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100가구 모두 성공했어요. 단 한 건의 하자도 없었죠. 주민 만족도 100%, 에너지 절감 35%, 탄소 감소 40%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에요. 이미 성공한 기술이에요. 한국이 2400년, 덴마크가 15년, 독일이 1년 증명했어요. 이제 유럽 전체가 누릴 차례입니다. 청문회는 사흘간 계속됐어요. 찬반 양측이 치열하게 논쟁했죠. 결국 표결에 붙였습니다. 10명 위원 중 7명이 찬성했어요. 온돌 권장안이 통과된 겁니다. 의무화는 아니었어요.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거였죠. 하지만 유럽연합이 공식 인정한 건 큰 의미였습니다.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도 온돌을 고려할 거예요. 브뤼셀에서 돌아온 후 독일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우어도 결국 항복했어요. 12월 말 그가 저를 찾아왔죠. 슈미트 박사, 우리 협력합시다. 저는 놀랐어요. 협력이요? 바우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디에이터 회사들이 온돌 부품 생산으로 전환하겠어요.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웃으며 악수했죠.
2022년 1월 독일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신축 건물의 온돌 권장, 2030년부터 의무화. 바우어의 회사들도 온돌 산업에 참여 허용.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였어요. 저는 박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팀장, 독일이 온돌 국가가 됩니다. 박진수가 환호했죠. 헤르만, 당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죠. 그날 밤 아내 안나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쉬어도 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독일은 시작일 뿐이에요. 유럽 전체가 남았어요. 안나가 웃었죠. 당신은 끝이 없네요. 2022년 봄 저는 독일 건축가 100명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추진한 한국 온돌 연수 프로그램이었어요. 일주일간 한국의 온돌 문화를 배우는 거였죠. 첫날 서울 강남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독일 건축가들은 감탄했어요. 한 건축가가 말했죠. 믿을 수 없어요. 5천만 국민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요.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한국에선 온돌이 당연해요. 둘째 날 건설기술연구원을 방문했어요. 정민우 교수가 온돌 과학을 설명했죠. 독일 건축가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한 교수가 물었어요. 이 모든 연구를 왜 세계에 공개하나요? 특허로 돈 벌 수 있잖아요. 정민우 교수가 답했습니다. 온돌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 모두가 따뜻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그걸 세계와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셋째 날 한국 보일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최수진 팀장이 설명했어요. 이 공장에서 하루 1000개 보일러를 만들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수출하죠. 독일 기업가들이 놀라워했어요. 넷째 날 강원도 삼척으로 갔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를 만나러요. 86세가 된 할머니는 여전히 구들방에서 사셨어요. 독일 건축가들이 전통 구들을 직접 봤죠. 할머니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뗐습니다. 독일 건축가들이 온도계로 측정했어요. 30분 만에 방 전체가 따뜻해졌죠. 한 건축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600년 전 기술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박진수가 통역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구들은 단순히 방을 덮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품는 거래요. 아랫목은 할머니와 아기를 위한 것이고 윗목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거래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게 구들이래요. 한 독일 건축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진수가 번역했죠. 맞아요. 온돌은 배려와 공존의 철학이에요. 독일 건축가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섯째 날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자경전 온돌방을 봤죠. 왕이 살던 곳에도 온돌이 있었다는 게 놀라웠대요. 한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유럽 왕궁은 벽난로만 있었어요. 겨울에도 추웠죠. 한국 왕은 백성과 같은 온기를 누렸군요. 여섯째 날 전통 한옥마을에 묵었습니다. 100명이 온돌방에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모두 감탄했죠. 한 건축가가 말했어요. 평생 이렇게 편히 잔 적이 없어요. 허리도 안 아프고 머리도 맑아요. 마지막 날 박진수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온돌방에 100명이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셨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따뜻한 바닥에 앉으니 모두 행복해했죠. 한 독일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50년간 건축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 온돌만큼 인간적인 기술은 처음 봐요. 이건 단순히 공간을 덮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다른 건축가가 말했죠. 이제야 알겠어요. 왜 헤르만이 목숨 걸고 온돌을 지켰는지. 이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에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진수가 기타를 들고 한국 민요를 불렀어요. 독일 건축가들도 따라 불렀죠.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귀국 전날 밤 한 건축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헤르만, 당신은 단순히 기술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문화를 나눈 거예요. 한국의 따뜻함을 유럽에 전한 거죠.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는 배운 것뿐이에요. 독일로 돌아온 건축가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온도를 한국 기술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인류의 지혜라고 불렀죠. 설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단순히 효율만 따지지 않고 사람을 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 여름 독일 건축가 협회가 성명을 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건축의 본질을 배웠다. 공간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온돌은 그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한 기술이다. 우리는 온돌을 독일 건축의 표준으로 삼겠다. 저는 이 성명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모두가 저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독일 건축계 전체가 온돌을 받아들였죠. 저는 박진수에게 전화했어요. 박 팀장, 우리가 해냈어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헤르만, 당신이 해낸 거예요. 당신이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한국이 품어줬기에 가능했어요. 김영희 할머니의 따뜻함, 박 팀장의 열정, 정 교수님의 과학, 최 팀장님의 헌신,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김영희 할머니께 손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독일 건축가 100명이 할머니 구들방에서 인생을 배웠어요. 이제 유럽 사람들도 할머니처럼 따뜻한 겨울을 보낼 거예요. 감사합니다. 2023년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온돌 붐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가 2024년부터 온돌 권장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도 뒤따랐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우어였습니다. 그의 라디에이터 회사들이 온돌 부품 생산으로 완전히 전환한 거예요. 바우어가 저를 찾아왔죠. 슈미트 박사, 내가 틀렸네. 온돌이 미래였어. 저는 그와 악수했습니다. 협회장님, 이제 함께 일하죠. 바우어가 제안했어요. 독일 온돌 협회를 만들자고요. 한국, 덴마크와 함께. 저는 즉시 동의했죠. 2023년 5월 독일 온돌 협회가 창립됐습니다. 회장은 바우어, 부회장은 저였어요. 한국에서 박진수가 고문으로 왔죠. 첫 사업은 독일 노동자 5만 명 재교육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팀 100명이 왔어요. 그들은 독일 전역을 돌며 온돌 시공을 가르쳤죠. 처음엔 거부하던 독일 노동자들도 점차 변했습니다. 한 노동자가 말했어요. 이거 배우고 나니 일이 더 재밌어요. 2023년 말 독일 전역에 온돌 시공사가 200개 생겼습니다. 모두 독일인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일자리도 예상대로 10만 개가 만들어졌죠. 바우어가 인정했습니다. 온돌이 독일 산업을 살렸어. 프라운호퍼 연구소도 태도를 바꿨어요. 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헤르만, 연구소가 온돌 연구센터를 만들려네. 자네가 센터장을 맡아주게.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2024년 독일 정부가 저에게 공로 훈장을 줬습니다. 연방 공로 십자 훈장이었어요. 시상식에서 대통령이 말했죠. 슈미트 박사는 독일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우정을 만들었습니다. 시상식에는 한국 대사도 참석했어요. 대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한독 관계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 한국 정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뿐입니다. 가장 기쁜 건 아들 요한의 변화였습니다. 요한은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아빠처럼 온돌 연구자가 되고 싶대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죠. 자랑스럽다. 2024년 여름 유럽연합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 신축 건물의 80%를 온돌로 전환한다. 2050년에는 100% 달성한다. 목표는 탄소 배출 50% 감소였어요. 저는 이 발표를 듣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5년 전 혼자 테스트하우스를 지을 때만 해도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이제 유럽 전체가 온돌로 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수에게 전화했어요. 박 팀장, 유럽연합이 2050년 온돌 100%를 선언했어요. 박진수가 환호했죠. 헤르만, 이건 세계사에 남을 일이에요. 한국 온돌이 유럽의 표준이 됐어요. 하지만 박진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르만, 이제 미국은 어때요? 중국은요? 일본은요? 전 세계가 온돌을 써야죠. 저는 웃었어요. 박 팀장, 당신은 끝이 없네요. 박진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헤르만, 우리 조상들이 2400년간 지켜온 지혜예요. 이걸 세계 70억 인구와 나눠야죠.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권리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요. 박진수가 웃었죠. 그럼 다음 프로젝트는 미국이에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나라잖아요. 2024년 가을 저는 미국 건축가 협회 초청으로 뉴욕에 갔습니다. 낙수장을 방문했어요. 라이트가 100년 전 만든 온돌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미국 건축가들에게 강연했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100년 전 한국에서 온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걸 잊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온돌 시범 단지를 만들자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죠. 2025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베이징 정부가 온돌 도입을 검토한대요. 한국 박진수 팀과 함께 가기로 했죠. 일본 도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2025년 봄 전 세계 30개국이 온돌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유엔이 저를 기후변화 특별대사로 임명했어요. 온돌로 지구를 구하자는 캠페인이었죠. 저는 바빠졌습니다. 매달 다른 나라를 방문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세계와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내 안나가 물었어요. 여보, 언제쯤 쉴 건가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세계 70억 인구가 모두 따뜻해질 때까지요. 안나가 한숨 쉬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끝이 없네요. 2025년 봄 한국 정부가 저를 초청했습니다. 석탑산업 훈장을 수여한다는 거였어요. 외국인으로는 처음이라고 했죠. 저는 감격했습니다. 서울 청와대 시상식에 갔어요.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슈미트 박사님은 한국 온도를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2400년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당신을 통해 인류의 자산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사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뿐입니다. 온돌뿐 아니라 배려와 공존의 철학을요. 그걸 세계와 나눴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2400년간 온도를 지켜온 한국 국민입니다. 시상식에는 박진수, 정민우 교수, 최수진 팀장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87세 김영희 할머니도 오셨죠. 할머니를 뵙고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한국식으로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박진수가 통역했죠.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헤르만, 당신은 우리 구두를 지켜줬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감사드려야죠. 할머니가 저에게 따뜻함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시상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박사님, 다음 목표가 뭔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박진수 팀장과 글로벌 온돌 연구소를 만들 겁니다. 아프리카, 중동, 남미까지 온돌을 보급하는 거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20년 전 저는 실패를 두려워했어요. 새로운 시도를 안 했죠.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이제 그 용기를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2025년 여름 베를린의 글로벌 온돌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장은 제가 맡고 부소장은 박진수였어요. 연구원은 30개국에서 50명이 모였죠. 연구소 개소식에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신축 건물의 50%를 온돌로 만드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모든 사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는 거죠. 박진수가 덧붙였어요. 이건 장사가 아니에요. 한국 조상들의 지혜를 나누는 문화운동이에요. 우리는 특허도 안 낼 거예요. 누구나 자유롭게 온돌을 쓸 수 있게 할 겁니다. 연구소는 바빴습니다. 매달 다른 나라 정부와 협력했어요. 아프리카 케냐, 중동 사우디, 남미 칠레까지 온돌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제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개인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20년 전 사고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죠.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과거 실패를 성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치유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그 사고가 있었기에 더 신중하게 온도를 검증할 수 있었어요. 아내 안나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어요. 2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놨어요. 저는 안나를 껴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끝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아들 요한은 대학 3학년이 됐습니다. 온돌 시공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방학 때는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했죠. 아빠, 저도 박사님처럼 세계를 바꾸고 싶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 세계를 바꾸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함께 하는 거지. 한국 팀처럼. 요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저도 파트너를 찾을 거예요. 2025년 말 UN 기후변화 총회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됐어요. 2,000명 앞에서 발표했죠. 신사숙녀 여러분, 지구온난화를 막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2,400년 전에 발견했어요. 온돌입니다. 현재 유럽 신축 건물의 70%가 온돌을 씁니다. 탄소 배출이 30% 줄었죠.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전 세계가 온돌을 쓰면 건물 부문 탄소 배출을 50% 줄일 수 있다. 이건 지구를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총회는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유엔이 온돌 보급을 공식 지원한다. 개발도상국의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을 한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박진수와 저는 파리 에펠탑 아래서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박 팀장, 우리가 유엔을 움직였어요. 박진수가 웃었죠. 헤르만, 이건 시작이에요. 진짜 꿈은 70억 인구 모두가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박진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물론이죠. 우리는 한국과 독일과 세계가 함께니까요. 2027년 현재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럽 신축 건물의 90%가 온돌이에요. 미국은 70%, 중국은 50%, 일본은 60%였죠. 아프리카와 남미도 빠르게 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65세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었죠. 글로벌 온돌 연구소 소장직을 박진수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제 마지막 프로젝트는 베를린 한국 온돌 박물관이었습니다. 박물관 건설은 2026년 시작됐어요. 베를린 중심가의 5,000제곱미터 규모였죠. 독일 정부가 5천만 유로를 지원했고 한국 정부도 같은 금액을 냈습니다. 박물관은 3층 구조였어요. 1층은 전통 구들 전시관이었죠. 강원도 삼척에서 800년 된 구들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2층은 현대 온돌 기술관이었습니다. 3층은 미래 온돌 연구관이었어요. 개관식은 2027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독일 총리가 참석했어요. 그리고 특별 손님이 있었죠. 90세가 된 김영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하지만 박물관에 재현된 전통 구들을 보시자 일어나셨죠. 박진수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구들장을 손으로 쓰다듬으셨어요. 박진수가 통역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세요. 제 할아버지, 아버지, 제 자식들까지 4대가 이 구들에서 살았어요. 이제 독일 사람들도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니 기뻐요.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2400년간 지켜온 지혜가 세계 인류의 자산이 됐습니다. 이는 헤르만 슈미트 박사의 용기와 열정 덕분입니다. 한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독일 총리도 말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한국과 독일의 가교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술만이 아니라 배려와 공존의 철학을 가르쳐줬어요. 이 박물관은 그 우정의 상징입니다. 개관식 후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1층 구들 전시관에는 아궁이가 있었어요. 실제로 불을 뗄 수 있게 만들었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층에는 제 테스트 하우스가 재현돼 있었어요. 2019년 제가 혼자 만든 그 작은 집이요. 벽에는 제 일기가 전시돼 있었죠. 모두가 저를 비웃을 때의 기록들이요. 3층 미래관에는 전 세계 온돌 프로젝트가 소개돼 있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사우디 리야드, 칠레 산티아고까지 지도에 표시된 온돌 도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박물관 중앙홀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문을 직접 썼어요. 2400년 한국 온돌의 지혜, 세계의 미래를 밝히다. 김영희 할머니부터 세계 70억 인구까지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권리가 있다. 개관식이 끝나고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팀, 독일 파트너들,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200명이 넘었죠. 박진수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헤르만의 용기의 건배, 김영희 할머니의 지혜의 건배, 한국과 독일 우정의 건배, 세계 평화의 건배. 우리는 샴페인 잔을 부딪혔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만찬 후 박진수와 단둘이 박물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베를린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박진수가 말했죠. 헤르만,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8년 전 생각나요? 당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저는 온돌이 뭔지도 몰랐죠. 박 팀장이 모든 걸 가르쳐 줬어요. 박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헤르만이 배우려 했기에 가능했어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 팀장,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온돌만이 아니에요. 정이요. 사람을 품는 마음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박진수가 눈시울을 붉혔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봤습니다. 베를린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집들마다 온돌이 깔려 있었죠. 사람들이 따뜻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물었어요. 헤르만,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저는 답했죠.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려고요. 김영희 할머니랑 직접 대화하고 싶어요. 통역 없이요.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집에 머물러요. 제 아이들이 한국어 가르쳐 줄 거예요. 저는 고마워했죠. 그렇게 할게요. 제 인생 마지막 배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물관 구들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손을 댔어요. 8년 전 강원도 삼척에서 처음 느낀 그 온기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을 품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 마음이 한국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 온돌방에 앉은 사람들이 이 따뜻함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요한이었어요. 아빠, 졸업 논문 제목 정했어요. 온돌, 인류를 품는 기술이래요. 어때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완벽해. 내가 이 일을 이어주니 아빠는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저는 휴대폰을 끊고 다시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2400년 전 한국의 누군가도 이렇게 따뜻한 구들에 손을 댔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이 따뜻함을 모두와 나누고 싶다고. 그 마음이 2400년을 지나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이제 70억 인구가 그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이 제 인생을 바꿨고 세계를 바꿨어요.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과학자가 한국 온돌을 만나 세계를 바꾼 이야기.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저가 아니에요. 2400년간 온돌을 지켜온 한국 국민이고 저에게 용기를 준 박진수 팀이고 함께한 모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